이 이야기는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미 계약서와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 건설 중인 초대형 도시에서 불이 꺼지고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메가시티에서 결제가 멈추며 자율주행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동시에 멈춰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며 해킹도 아닙니다. 이 혼란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도시를 움직이던 핵심 시스템의 운영과 업데이트가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일부를 설계하고 구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너무 과장됐다고? 한국이 뭐라고 세계 도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냐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제주는 잘하지만 결국 선진국이 설계한 판 위에서 일만 대신해주는 하청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이 평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 계약과 숫자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입니다. 네옴은 사우디 왕세자의 발언을 인용해 로이터가 2022년 7월 보도한 바와 같이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로이터는 2024년 11월 특히 더라인 구간의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프로젝트 일부가 축소 조정되고 있다는 내부 논의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네옴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방향과 구조가 결정되고 있는 진행형 프로젝트입니다. 중요한 건 네옴이 완성되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돈이 찍히기 시작한 구체적인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인스, 중앙일보 영문판은 2022년 11월 보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네옴, 널라인 구간의 철도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각 회사가 약 7,230억 원, 달러로는 약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맡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추정도, 전망도 아닌 공개된 계약 금액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수주 뉴스가 아닙니다. 네옴 같은 프로젝트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도시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느냐입니다. 교통, 에너지, 통신, 운영 인프라는 한 번 깔리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이 아니라 바꾸는 순간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는 가격보다 일정과 실정 경험,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비슷한 흐름은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인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를 떠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를 약 320억 달러 규모로 설명했습니다. 2025년 1월에도 로이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을 다루며 같은 규모 인식을 전제로 보도했습니다. 누산타라는 단순한 도시 이전이 아니라 행정과 교통, 금융을 포함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로이터는 2022년 보도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9년 합의를 시작으로 신수도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모든 걸 맡았다는 과장이 아니라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파트너로 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구조와 돈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네옴의 수천억 원대 계약, 누산타라의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공사가 끝난 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운영과 유지, 그리고 추가 투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굳어지는 순간 바꾸는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한번 깔린 시스템을 바꾸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2026년 1월 현재에도 이 구조는 조용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판은 대부분 짜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선택이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으로 모였는지, 그 이유가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 그리고 실패의 비용에 있었다는 점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큰 돈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에서 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느냐는 의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은 가격이 싸고 일본은 정밀하며 미국은 기술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동남아의 결정권자들이 실제로 따진 기준은 이미지가 아니라 실패의 비용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네옴에 걸고 있는 돈은 로이터가 전한 초기 구상 기준으로만 해도 약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공사 지연입니다. 일정이 한 번 밀리면 수천억 원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고 정치적 책임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싼 제안이 아니라 가장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네옴더라인의 핵심 구간 중 하나인 철도 터널 공사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는 중앙일보 영문판의 보도는 바로 이 판단을 보여줍니다. 각 회사가 약 7,230억 원씩 담당한 이 계약은 금액 자체보다도 초대형 프로젝트의 뼈대, 우리 한국 기업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지만 장기간 운영과 유지까지 포함한 통합 일정 관리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도시 운영은 연구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굴러가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두 나라 모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과 통신 인프라를 깔았고 수천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금융과 행정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 본 나라입니다. 실패하면 바로 불편이 드러나고 그 불편을 즉시 고쳐야 했던 환경에서 단련된 경험이 그대로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 차이는 동남아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로이터가 설명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는 약 32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행정과 교통, 금융이 한 번에 재설계되는 국가 시스템 이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모든 걸 맡았다는 과장이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약의 성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국가 프로젝트의 초기 계약 금액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은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운영과 유지,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보안 강화와 업그레이드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찍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한번 깔린 시스템을 바꾸는 데 드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담은 단순한 비용 계산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부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 맡은 역할이 커질수록 작은 장애 하나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하청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욕만 먹고 끝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잇는 순간 수조 원짜리 계약과 수십 년짜리 관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동남아의 선택은 취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실패를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과 경험을 가진 나라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이 반복적으로 한국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가 도시 운영을 넘어 훨씬 더 민감한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바로 방산과 원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직도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국가 운영 시스템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방산과 원전, 이 두 분야는 계약 금액이 공시와 국제보도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방위산업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CFE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한국을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로 분류했습니다. 이 순위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쟁 이후 세계가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성능표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운영과 유지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 방산기업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공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이들 기업의 수주 잔고 합산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매출 전망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로 묶여있는 물량입니다. 무기는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도입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 성능 개량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산계약은 단기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국방 책임자라면 주력 무기의 정비와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특정 국가 시스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순간부터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되고 계약은 안보와 직결된 생명줄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에너지로 옮겨보겠습니다. 도시의 심장, 바로 전기입니다. 아무리 첨단 도시라도 전기가 끊기면 몇 분 안에 마비됩니다. 그래서 중동과 유럽 국가들은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숫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체코 두쿠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제 원전 전문 매체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력원자력은 2024년 7월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로이터는 2025년 4월 이 계약의 규모를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경우 약 180억 달러 수준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같은 해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 절차를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보도하며 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게임이라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 여부가 아닙니다. 원전 산업의 성격입니다. 원전은 건설이 끝나는 순간부터 진짜 계약이 시작됩니다. 원료 공급, 안전 점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까지 포함하면 30년에서 60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실험을 싫어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조건이 최근 국제 원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에 띱니다.
방산과 원전은 스마트 시티보다 훨씬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편을 넘어 국가 기능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은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잘하면 신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한 번의 실패는 수십 년짜리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이 거대한 계약들은 더 높은 기준과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이 숫자들은 계속해서 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마지막 퍼즐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지만 숫자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문화와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과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숫자와 계약 구조를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감각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몇 조 원짜리 계약을 나열하는 자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금액은 결과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깊은 구조가 깔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스마트시티와 방산, 원전 같은 영역은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국가 단위로 맡기고 수십 년 동안 함께 가자고 손을 잡을 만큼 신뢰받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차이를 만든 건 숫자가 아니라 경험과 신뢰였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면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할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옴처럼 수백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 누산타라처럼 국가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실험, 방산과 원전처럼 안보와 에너지가 직결된 분야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곧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굴려본 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계약을 넘어섭니다. 한 나라의 교통과 전력, 금융과 행정, 안보와 에너지를 함께 묶는 순간 그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부조가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 바꾸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이 세계 곳곳에서 쌓아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잠금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잠금 장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날수록 바꾸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 계약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계약이 몇 년짜리냐가 아니라 몇 세대짜리냐는 점입니다. 방산과 원전, 국가 인프라는 대부분 30년에서 60년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이 시간 동안 돈은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여러분의 월급과 집값, 투자 계좌와 연결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수출이 아니라 운영과 유지, 업그레이드로 계속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국가의 외화 수입을 안정시키고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주며 결국 여러분이 체감하는 생활비와 자산 가치로 돌아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일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한국의 고급 인재들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 도시와 국가의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로 파견됩니다. 연봉의 기준이 달라지고 경력의 무대가 바뀝니다. 한국이라는 국적이 제약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떠올립니다. 저출산,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더 이상 한반도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중동의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동남아의 신수도와 디지털 행정 시스템, 유럽과 중동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 모든 곳이 한국 경제의 확장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의 가치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이제 국내 뉴스 한 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시스템을 쓰고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며 한국과 함께 움직이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는 계속해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초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계약의 구조와 숫자,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신뢰의 방향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판 위에서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올라타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정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을 가진 쪽이 기준을 만들고 구독을 받으며 질서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에 휩쓸려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구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자산과 선택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도시와 국가의 핵심을 운영하는 동안 그 기업들의 주주가 되고 그 생태계 안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 없이는 도시를 굴리기 어렵고 안보를 유지하기 어렵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신뢰, 문화로 이루어진 무형의 제국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